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국제적 입지가 약해진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과 오랜 시간 동안 줄기차게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왕따 국가 북한이 서로 간의 목적에 의해 손을 잡은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군사동맹까지 맺은 터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는 추세라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미동맹의 주된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미 군사동맹의 역사는 한국전쟁 이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유엔군을 통해 한국을 지원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한미 군사동맹의 공식적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상호방위와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을 통해 두 나라의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이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도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가 빈번해지자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며 확장 억제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이 초래하는 위협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과 미국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961년 북한과 소련 간의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약은 몇 가지 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 북한과 러시아 간의 동맹 관계가 재건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두 나라 사이에 군사적,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둘째, 양국의 전략적 이익 추구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상호방위를 통해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러한 동맹관계가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은 이 지역의 군사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새로운 안보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다양한 첨단 무기 시스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방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의 S-400과 같은 방공 시스템을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400 시스템은 고고도 및 중장거리 방공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러시아의 주요 방공 자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뜻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S-400을 비롯한 다양한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공망을 보유한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 특유의 뻥스펙답게 실제 성능은 다르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선전하는 스펙으로만 보자면 S-400은 최강의 방공 무기입니다. 레이더는 600km까지 탐지할 수 있으며 미사일 종류에 따라 120에서 400km까지 공격이 가능하고 일반 항공기, 드론, 헬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시리아에 배치된 S-400은 이스라엘 공군의 공습에 거의 대응하지 못했고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S-400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원한 에이테킴스와 GMLRS 같은 구형 무기로 S-400을 타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주장하는 성능대로라면 S-400이 에이테킴스와 GMLRS 로켓을 손쉽게 요격해야 하지만 실제 요격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현재 여건상 S-400을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의 방공 자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러시아에는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방공 무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 발발 이전에는 약 50개의 S-400 포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20개 포대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S-400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해 주요 공군기지 및 해군기지를 방어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포대를 끌어와야 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방공 무기를 제공한다면 자국의 방공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완제품 형태의 방공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는 대신 기술이나 부품을 제공하여 북한이 필요한 고성능 방공 무기를 자체 제작하도록 돕는 형태의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어떤 무기를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러한 현실적 한계로 인해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첨단 방공 무기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러시아의 S-400 같은 방공 무기가 지원돼도 북한에게는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형 장거리 조기 경보 레이더를 전국에 설치하여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식별하고 요격기와 전투기, 방공 미사일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휴전선에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불과 130km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한계로 인해 북한은 러시아와 같은 방식으로 방공 체계를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지리적 한계는 대한민국과 미국에게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최장거리 방공 무기인 S-200은 사리원이나 원산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한국 공군의 한미사일이나 미 공군의 AARGM 대레이더 미사일로 얼마든지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제 방공 무기를 평양 인근에 배치한다면 이는 평양의 전략적 방공 자산이 되기보다는 한미연합군의 고가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2, 현무4 등 강력한 성능의 수많은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5분 이내에 평양 등 북한의 주요 지역을 명중시킬 수 있는 신속 타격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은 SA-2, SA-5 등의 지대공 미사일을 지하에 숨겨놓고 필요할 때만 지상으로 올려 사용하는데, 우리 군은 북한의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 ADM-160 몰드 같은 소모성 미끼 미사일을 대량으로 투발할 것입니다. 대량의 몰드가 날아오면 북한은 이를 미끼로 의심하더라도 레이더로는 분간할 수 없어 미사일을 꺼내서 쏴야 하고, 이로 인해 북한의 방공진지 위치가 노출됩니다. 이후에 한국은 사거리 80에서 90km의 함, 미국은 150km의 AARGM을 발사할 텐데요. 이러한 대레이더 미사일들은 북한의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이 북한 방공포대에 KGGB와 SDB와 같은 폭탄들을 활용하여 북한의 방공포대에 무차별적인 타격을 가하고 나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한미동맹 강화도 대북 억지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작전 지침을 최초로 문서화한 것입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미국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존 핵우산 개념은 한미가 함께 북핵 대응 전력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가 주저없이 핵을 포함해 북한 핵보다 더 큰 공격력을 사용하며 김정은 정권의 붕괴까지 목표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의 채택으로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가 한반도 방어에 투입되어 24시간 물 샐 틈 없는 확장 억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북한 관련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핵무기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 것인가를 양국이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 작전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응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지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 대응에서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북한의 핵위기 시 민감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정상 포함 다양한 레벨에서 관련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불붙는 상황을 의식하여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해구산 핵협의 그룹을 활용하는 방안을 최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이 대한민국에게 끼치는 위협은 결코 간과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핵억제 지침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11일 북한 러시아의 포탄 수출 영상입니다. 사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미국의 군사 전문기관과 싱크탱크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 간에 대량의 무기 거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 160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거래는 주로 선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나진항에서 러시아의 두나이 항구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나진항에서 러시아 선박 앙까라 후니다가 포착되었고 9.15 같은 선박이 러시아의 두나이항에 도착한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선박에는 이전과 달리 컨테이너가 빼곡하게 실려 있었던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관련 싱크탱크는 위성사진과 해상교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보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컨테이너들이 우크라이나와 접한 서부 국경을 따라 16곳에 보급되었으며 대부분의 보급지는 탄약 저장고 등 군사 시설이었습니다.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후화된 북한의 포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러시아는 추가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폭발물의 총량은 약 7만 톤에 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폭발물은 주로 포탄 형태로 그 수량은 약 160만 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포탄의 유형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북한의 군수품이 러시아 미사일 공장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형태의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배치된 모주도 공군기지에는 컨테이너 수십 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들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무기들인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선진국방연구센터는 특히 이 중 일부 컨테이너는 러시아 미사일 생산 공장으로 이동한 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장들은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S-500 등의 최신형 미사일을 생산하거나 현대화하는 곳으로 현재 국제제재 대상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기들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S-400은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최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의 방공 미사일입니다.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과 비교하자면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과 사드, 그리고 미래의 방공 시스템으로 개발 중인 SM-3 블록2A와 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북한이 방공 미사일을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가입니다. 먼저 S-400의 스펙을 알아보면 S-400은 최대 40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종말 단계인 10m에서 30km의 고도에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600km 거리의 공중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으며 최대 36개의 공중 목표물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을 통해 S-400은 항공기, 무인항공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공중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500 프로메테우스는 S-400의 후속 모델로 더욱 향상된 성능을 자랑하는 차세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2021년부터 러시아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S-500은 항공기 요격 시 최대 600km, 탄도미사일 요격 시 최대 500km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최대 20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최대 2000km 거리의 공중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S-500은 최대 10개의 탄도미사일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항공기, 무인항공기,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위성 등 다양한 공중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공할 무기를 북한이 확보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사일에 여러 탐지 센서를 개조하면 다양한 버전의 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례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해성입니다. 해성-1 미사일은 한국이 처음 개발한 함대함 미사일로 GPS, 관성항법, 레이더 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그리고 해성-1의 항법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유도 방식 개선한 것이 해성-2 미사일인데요. 해성-2 미사일은 함대지 미사일로 지상에 고정된 목표물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탄두 탑재, 항법 시스템 업그레이드, 유도 방식 개선을 통해 해성-3 미사일인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해성-3의 주요 특징은 지상 및 해상의 다양한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항법 시스템, 저고도 비행 능력, 다양한 탄두 옵션이 추가되어 대한민국의 대표 미사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해성을 더욱 발전시켜 현재는 해성-2R 미사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미국의 SM-3와 비교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해성-2R은 해성-3를 기반으로 사거리를 2000km 이상으로 확장한 버전이어서 장거리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스텔스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미사일인 해성-ASM, 지대지 미사일인 해성-SSM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사례처럼 제대로 된 기술만 있다면 그 상위 버전의 전략 무기로도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S-500의 성능을 북한의 미사일 체계에 도입하게 되면 다양한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북한의 군사력을 크게 향상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확보했기 때문에 KN-06 같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나 KN-08 및 KN-14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S-500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활용하여 ICBM의 방어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은 자국의 ICBM 기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더해 기존 방공체계에 극초음속 무기 방어 능력을 추가하게 된다면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신형 무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북러 회담은 다른 나라들의 정상들이 만나는 단순한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둘의 만남은 분명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절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북러 회담으로 인해 김정은과 푸틴이 한국의 목줄에 날카로운 비수를 겨누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근거로 북한과의 군사협력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에 따라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이런 행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게 분명합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이 더욱 심화되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한 전력을 추가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방위비 예산이 부족해 KF-21의 양산 수량도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북한의 첨단화된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보다 더 강력한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기존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바빠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